이건 뭐지? 이석기 얘기는 안 나왔어? 예. 이석기에 대해서는 아예 없나? 여기 있네. 얘 뭐라 그랬어? 이석기 최후 진술. 내라는 모는 토끼에서 뿔 찾는 격. 3일 오후 4시 40분경 고요하던 법정이 갑자기 노트북 자판 치는 소리로 시끄러워졌다. 내라는 모 사건 45차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이날의 핵심 장면 중 하나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는 가운데 확신에 찬 이 의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 의원은 내라는 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출됐고 취임 첫 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 지지를 받은 현 정권을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내라는 모 선동 혐의를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빗댔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에서 자신 한쪽 이념에 치우친 외눈박이로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이 의원은 한 번 더 30년 진보운동에 북이든 소련이든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내라는 모를 조작했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국정원에 이번 사건을 제보했던 이 아무개 씨조차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 전까지 이 사건이 내라는 모 사건인지 몰랐고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통신제한 조치 허가를 받은 7월 28일자 문서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쓰여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사건이 터진 지난해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컸고 청와대에 책임을 묻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음모가 있다면 제 내라는 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 재판을 이용해 야권연대를 깨고 야권의 집권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통합진보당은 그 광기의 한복판에서 희생양으로 몰아세워졌다고 했다. 이번 재판이 우리 민주주의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이정표가 되길 원한다. 그는 겨울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새봄의 서곡을 알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시간 20분 동안 이뤄진 최후 진술을 마쳤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홍순석 부위원장, 조양원, 한동근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그들은 지금껏 재판부의 진행이 공정했다며 판결 역시 그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 이후 모처럼 변호인 자격으로 공판에 출석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 또한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내라는 모등은 당연히 무죄라며 검찰 주장은 극단의 적대의식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공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 앞서 3시간 동안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작성한 변론 요지서의 분량은 250쪽에 달했다.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126장이었다. 최후 변론을 주도한 김칠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보자 이 씨를 집중 탄핵했다. 그는 이 씨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나 단순 당원이 아닌 국정원 수사관의 보조자로 활동했다며 그의 증언 등이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법정에서 소위 아로, 강령과 조직체계의 5대 의무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국정원 수사관에게 녹음 파일을 건넬 때마다 공금으로 20에서 30만 원을 받았으며 최초 국정원에 연락했던 2010년 진술조서와 2013년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엇갈리는데 주로 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진술조서에는 없던 아로 관련 내용이 2013년에 등장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 씨가 거짓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자신이 공익 제보한 것처럼 꾸며 국정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그의 진술은 주장일 뿐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근래 지휘원 호칭 논란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 수련원 모임에서 김근래 부위원장을 지휘원이라고 불렀다며 이 모임이 공식 당원 모임이 아닌 비밀 지하조직 아로 모임이고 이 의원이 총책인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김근래 지금 오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증거조사 당시 법정에서 직접 들어본 녹음 파일에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소리가 작게 들려 이 부분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 때 훨씬 선명한 녹음 파일을 준비, 이 대목을 반복 재생했다. 법정안 스피커에서는 4차례 김근래 지휘원이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도 이것을 정확히 녹취하려고 수차례 들었는데 오늘 검찰처럼 들리지 않았다며 이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휘원 호칭 논란에 대해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아니 검찰에 처음에 갖고 온 파일하고 왜 나중 파일하고 달라? 나중 파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예. 17일 오후 2시 1심 선고다. 월요일이로군요. 예, 금요일이 아니라. 내라는 모 사건 1심은 공판이 시작된 지 97일째인 오늘 17일 금학을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선거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 때에도 최후 진술 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피고인 7명은 이날 재판이 끝나자 미소를 보였다. 이들은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고 가족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방청석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소리쳤다. 약 3개월 동안의 공판을 일단락지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피고인들의 호송을 위해 법정에 50회가량 나온 교도관들과 법정 안팎과 법원 부근에서 종일 경비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저기 뭐야 한국일보 있잖아요. 한국일보가 소위 이석기 녹취록을 공개했던 기관이 언론이잖아. 한국일보에서 이석기 녹취록을 공개했던 언론사인데요. 어저께 뉴스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공판이 끝난 다음에 뉴스를 내놨는데 그 뉴스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 이석기 공판 요거 이제 수습하고 싶은 거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법조계 선고 전망 엇갈려.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20년은 검찰의 주장이야. 이거 어저께 나온 20년은 검찰의 주장인데 요게 법조계 이제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내리느냐. 판사가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제 판결을 할 건데 그게 17일이야. 이석기 내라는 모 선동혐의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대요. 이석기 내라는 모 선동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에서 10년형, 법원 국보법 위반만 인정 가능성, 집행유예 예상. 전혀 다른 얘기죠. 5에서 10년형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보법 위반만 인정 가능성이 있어서 집행유예가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라는 모 선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에서 10년 이상의 징역,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 최환 변호사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인정될 것이며 구형량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년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지하혁명조직 회합에 모인 조합원이 120에서 130명으로 이미 자체가 군대 조직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화해서 조직화됐다고 말했다. 이게 산악회 버스 4대만 가도 130명 되는데 그러면 한 4대 동원하는 버스는 전부 아로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현 변호사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징역 5에서 10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측은 회합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등이 증거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판단의 문제인데 존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내란 음모가 아닌 걸로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박주민 변호사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무죄라고 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다 무죄로 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보법 위반 정도를 유죄로 인정할 것 같다며 이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음모 선동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표현들이 중간에 많이 수정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내란 음모 치고는 구형이 약하네 사형이라도 구형할 줄 알았더니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도 멋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20년이 굉장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때린 굉장히 중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란 음모는 보통 사형이라며.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사형을 못 때린 건 스스로 캥기는 거 아니냐 요렇게 보네. 내란 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등장한 만큼 인정 여부와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더구나 1980년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과거 사건은 대부분 독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어서 판례로 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상 처음이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 김한길 태진부님, 등마 주무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요 이게 이석기 내란 음모죄였어. 기억하지? 예. 아니야. 내란 음모는 사형이야. 내란 음모는 사형이고 그 다음에 내란 선동 이게 3년 이상이야. 내란 음모하고 선동이 달라요. 음모가 더 큰 죄야. 그래서 내란 음모를 위해서 뭐 군부대를 모았다든가 이랬을 때가 사형감이야.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얘기한 거야. 기억 안 나? 맨 처음부터 이석기 내란 음모죄라 그랬어. 그게 뭔데? 내란 음모죄면 사형이 가능한 범죄거든. 그런데 이게 내란 음모가 될 수 없다라는 법조계 학자들의 입장이 막 나왔어.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 증거를 제시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내란 음모죄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추가됐냐면 내란 선동죄라는 게 추가돼. 내란 선동죄는 말만 해도 어떤 증거가 없이 군부대 없이 말만 해도 그게 이제 죄를 삼을 수 있는데 대신에 형량이 낮아. 형량이 뭐 3년에서 10년 뭐 이 정도로 형량이 낮은 거야. 내란 음모는 사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란 음모죄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내란 선동죄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얹어서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된 거야. 그 중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을 때렸다는 건 이게 만약 내란 음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범죄인데 왜 20년만 했을까? 왜 20년만 했을까? 하여튼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예,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정말로 내란 음모죄라면 증거가 있겠죠. 그죠? 예, 이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고가 나오면 뭘 봐야 되냐. 모두 다 힘내요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란 음모죄로 유죄인지 내란 선동죄로 유죄인지 국가보안법 유죄인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이석기 유죄라고 나오면 내란 음모 유죄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석기 혐의가 3개야.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셋 중에 뭘로 유죄를 받았나 그거를 확인하셔야 이제 된다.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봅시다.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방송을 하는 것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허나 당신 남편이 민주당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의 방송을 보지 않았소.
근데 왜 문자를 보내?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 안 보는 척. 우리 남편이 민주당이라는 거를 내가 숨긴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왜 이러실까나. 내가 우리 남편 선거운동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한 사람이야.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가 민주당 2012년까지 민주당 당원이라는 걸 공개하고 방송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 자, 여러분, 내가 2012년까지 내가 민주당 당원이었다 공개하면서 방송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예.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선거운동하는 것도 보셨죠? 다 보셨죠? 또 우리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라는 걸 내가 누차 공개하고 영상까지 공개하는 거 보셨죠? 예. 어디서 거짓말이야. 뭐? 당신이 방송을 하는 것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허나 당신 남편이 민중당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의 방송을 보지 않았어. 뻥까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인간아. 지금도 보면서 내가 이거 전화번호 바꾼 지 며칠 안 됐어. 지금도 방송 보면서 문자 보내면서 어디서 이렇게 개뻥을 쳐. 네가 개야? 아니, 개뻥은 개나 치는 거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뻥을 치고 그러셔. 예. 자, 다음. 나는 민주당을 숨긴 적이 없어. 내가 민주당을 떠난 건 언제야? 2013년 김한길이 당대표 된 다음. 그지? 기억나지? 나는 내가 2013년 김한길이 당대표 되면서 민주당을 떠난 사람이야. 그전에는 언제나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가지고 야권의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을 잡아야 된다, 그런 활동하다가 김한길이 딱 당대표 되자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그리고 돌아선 거야. 내가 무슨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걸 숨기면서 방송한 것처럼 네가 방송을 안 봤다는 거지.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그 이석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여수 앞바다, 맨날 이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요, 말은 많어. 그럼 이번에는 GS 칼텍스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얘기 마저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 태안 앞바다에서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이 나왔어. 수조 원이었나? 10조, 하여튼 10몇 조 원이었죠. 그 태안 앞바다에 양식업을 하던 사람들 비롯해서 그 어민들, 그 다음에 이 태안 앞바다에 막 그 펜션 짓고 관광업에 투자했던 주민들, 그 피해액이 수조 원이었어요. 1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어. 그런데 그때 삼성에서 얼마를 배상했을까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삼성에서 그 10몇 조인가 수십조 원인가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를 배상했을까요? 그때 50억인가 내놨어. 50억인가 배상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해바다의 태안 앞바다의 주민들은 그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그냥 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나죠? 그때 태안 앞바다 주민들이 막 자살했잖아. 그지? 막 빚어둬가지고 관광업에 투자해놓고, 그리고 막 양식업에다가 빚어둬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삼성에서 뭐 5천만 원을 준다 그랬던가 뭐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죠? 그거 한번 찾아봐. 태안 앞바다 어민들이 자살한 사람이 그때 그 주민들이 몇 명 돼요. 근데 이번에 여수 사건도 마찬가지야. 여수 사건도 이 GS 칼텍스가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뭐 도선사 하나의 잘못이라고, 이건 책임 몰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몇 명? 예. 아니야, 25명이야. 뻥까지 말어. 그때 태안 앞바다 주민들 한 서너 명 자살했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자살한 사람만 4명인가 되죠? 예. 25명이라 뻥을 치고 있어요. 예. 콜라 먹어님 감사하고요. 자, 또 여기서 고등학교 사회시간으로 돌아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 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있어.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준.
요게 민법의 3원칙인데 요게 근대 민법의 3원칙이 있고 현대 민법의 3원칙이 있어. 근대 민법의 3원칙이라는 것은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1800년부터 1945년 이전의 민법의 원칙이야. 개인과 개인의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칙. 그때 그 근대 민법의 3원칙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유재산제를 무조건 인정하는 거야. 사유재산의 원칙.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무조건 보호하는 게 원칙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자유롭게 개인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실 책임의 원칙. 그 책임이 그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한 책임이 있을 때만 회사가 책임지는 거다. 요게 이제 그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게 증명됐을 때만 책임진다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까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요게 이제 사회시간 그 근대 1800년대까지 통용되던 민법의 3원칙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1945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지면서 현대 수정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문제가 있다. 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나 그 사유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뭘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 공공의 원칙이라는 재산권 공공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하나 생겼어. 사유재산 무조건 보호의 원칙이 재산권 공공의 원칙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공익을 침해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게 회사하고 그 노동자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값싼 임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걸로 노동자한테 착취하는 걸 그냥 두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 노동자들이 소비 능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말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두 번째 원칙이 뭐야?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어. 뭐냐? 맨 처음부터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그 계약을 요구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현대민법의 3원칙에서. 세 번째로는 어떤 회사가 환경을 파괴해도 이게 그 회사의 잘못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책임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현대민법으로 오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회사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져야 된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생긴 거야. 소속이 GX 칼텍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공의 피해를 끼쳤으면 GX 칼텍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현대민법의 3원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태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되고 누구도 GX 칼텍스도 남해안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환경을 파괴한 사범에 대해서는요. 그 책임이 무한대예요. 그 얘기 못 들어봤지? 미국이나 유럽은 환경을 파괴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물어내야 되는 배상의 한도가 무한대야. 무슨 얘기냐? 원상 복구할 때까지 해라. 그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환경 파괴한 걸 되돌려 놔라. 되돌려 놓을 때까지 다 털어내라. 그게 발전된 선진국의 환경보호법이에요. 삼성과 이 GS 칼텍스는 누구에게? 어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미친 이 만행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고, 여수 기름 유출 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실수에 덧붙여진 관리 감독 기관의 무능이 합쳐진 사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윤진숙을 해수부 장관으로 뽑았을 때
이 여수 이 남해안 오염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던 것이다. 지금 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해산물 시장이 완전히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해안에서 직접 공수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어. 결국 한반도 어민 다 죽이려고 임명한 게 윤진숙 해수부 장관인가? 예, 역시 박근혜 정부 다운 일이었다. 라고 여수 기름 유출 사고는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뤄야 될 의원 겸직 금지 시행 직전 대폭 후퇴. 예. 라는 이제 이게 뭐야? 의원의 겸직 금지 주로 이제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계속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여야 의원들이 담합을 했다 이러면서 싸잡아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미중 한반도 논의 박 정권은 어디 갔나? 미국하고 중국이 한반도를 논의한다는데 박근혜 정부는 어디 갔나? 이건 또 뭐야? 경찰 철도파업 노조원 198명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 누구야? 강봉균이라는 사람이 그 노조 파업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으로 갔다죠? 안철수 신당은 노조 파업에 반대하나 봐요? 예. 자, 하여튼 철도 노조 파업 했던 노조원들 198명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아버지 따라서 노조는 빨갱이다라는 원칙대로 정치하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 6.4 지방선거 선거 중립 훼손 시 엄단. 난 오늘의 가장 코믹한 뉴스는 이거라고 봐. 오늘의 가장 코믹한 뉴스가 6.4 지방선거 선거 중립 훼손 시 엄단. 진짜 웃기지?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뭐 있을까? 예, 이럴 때 쓰는 속담. 방귀 낀 놈이 성낸단가? 사돈 낱말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예, 또 사돈 남발한다. 예, 그 사자성어 유체이탈 적반하장 어불성설. 너나 잘하세요. 예, 그 참 대선 선거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수사방해 하시던 양반이 지방선거 선거 중립 훼손 시 엄단하겠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누구든지 야당 편들면 각오해라 라는 협박이겠죠. 그죠? 예. 이 말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야당 편들면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예. 얘네들의 중립은 뭔데? 무조건 새누리 편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전과자? 누구? 저기 누구냐? 그 새누리당 전과자 의원? 서청원인가? 저기 돈 받아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2번이나 저기 감옥 살다 나온 서청원 욕하는 거야? 아니면 뭐 박지만? 박지만도 전과자야? 어디다 대고 전과자래? 아니면 전과 14범 이명박? 그 다음 또 정부 진보당과 북한 연계 증거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검찰에서 그 이석기 20년을 때리면서 뭘 증명을 못했어? 북한과의 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북한하고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그 검찰이야. 그 합법 파업한 철도 노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이나 북한하고의 연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종북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나 그 약간 제정신이 아닌 황당한 꿈을 꾸는 이석기나 꿈꿨다고 20년 때리는 검찰이나 다 미쳐 돌아가고 있죠. 예. 김일성 참배 무죄에서 유죄 내막은 이랬다. 김일성 참배한 사람이 무죄 받았다가 유죄가 된 사람 있나 보지?
그 다음에 민영화 반대했던 노조 줄줄이 징계, 부당 징계 반발. 박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 훼손 사례 발생 시 용납 않고 엄단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국정원 남재준이랑 또 이 김용판이랑 전부 다 처벌하셔야죠. 무엇보다 이 김무성하고 권영세부터 다 잡아들이셔야지. 이게 참 아유 뻥년님이세요? 예. 그 진보당 김재현 의원 장성택 관련 입장 표명 보류. 김재현은 왜 나왔어 또? 장성택에 대해서 또 왜 김재현한테 왜 물어본 건데? 장성택이랑 김재현이 무슨 관계 있어? 민주당 방통위 방심위 구조개혁법안 발의. 좌경 맹동주의 장성택 처형. 김재현 대 신동호 설전 벌여. 이게 뭐 중요한 얘기예요?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또 무죄를 돌려주고 유죄는 가져가라. 방통대 TV 내 생각의 제작자 정치가 그 일을 한다. 62년 토미 더글라스의 연설. 방송대 TV를 봐도 되나?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한국 국가 부도 위험지표 4개월 만에 최고. 박창신 날 수사 하나님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는 것. 전주지검 보수단체 고발 접수.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종교계 반발 커질 듯. 이 박창신 신부 수사에 대해서 추기경은 뭐라고 그랬나? 외국인도 국정원 요원 가능.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외국인한테 맡기자는 거야? 안철수 신당 이것이 궁금하다. 민중의 소리.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의 모든 것. 노년생활 본인 책임의식 한국 세계 최고. 내라는 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형 20년 구형. 프레시안 윤진숙 동감 해명에 이젠 거의 예능인 수준. 비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인기가 많다. 윤진숙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독감이었다라고 해명, 코를 막고 인상을 뿌려서 막 네티즌들이 이제 거의 예능인 수준으로 거짓말한다고 비판을 했더니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또 인기가 많다고 그런 거야. 초동 대응 잘했다면서 또 강변도 했어? 대통령 사퇴 촉구하는 시국미사일. 시국미사일 다시 했군요. 그러자 이거 보수단체라고 쓰지 마세요. 오마이. 종박단체라고 하세요. 종박빠돌이. 종박단체라 하지 왜 보수단체야. 보수의 이름을 능욕하지 마세요. 예. 난 천주교에서 뭐 하나 했더니만 역시 싸우고 계셨군요. 예. 또 공기업 방만경영 점검 노조 파괴 법인 노무사들에게 맡겼다. 이게 공기업 방만경영이라고 욕하면서요. 이번에 이 철도 새로 만든 수서발 KTX 그게 방만경영의 교과서라며. 프라넬링 감사합니다. 김한길 혁신안의 민주당 이건 아까 했고. 자 그럼 아까 또 봐야 될 얘기들. 이것도 좀 보긴 봐. 원전 비리 숭례문 부실복원 다단계 하도급 폐해가 원인이다. 이게 숭례문도 하청을 줬나봐. 잘한다. 이명박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잘못은 교학사가 있는데 교육부 타 교과서도 오류가 있다. 교학사 비호 물타기 논란. 그러면서 일본이랑 싸우는 척해. 존나 쇼죠. 이재화 검찰 이석기 20년 징역 뻥튀기 구형.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대통령의 우리 최선 다해 액션을 보이는 거다. 윤진숙 장관님 냄새가 그렇게도 싫었나요? 나경원 스페셜 올림픽 위 회장 지인 딸 부정 채용 의혹.
아이, 뭐, 나경원이 그렇지, 뭐. 뭘 더 바래. 진중권, 이석기에게 20년 구형한 검찰 미쳤다. 이석기 최후 진술, 내란 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다. 박근혜 무관하다. 보수 신자 난동에 어둠의 세력 발악. 자, 하여튼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볼까요? 요거 우리 나경원? 아이 뭐 사실 뭐 한물간 인물이긴 하지만 아이 됐어. 뻔하지 뭐. 뭘 더 바래. 예. 그러면 여기서 제일 보고 싶은 뉴스가 뭐냐면 아까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 요거는 몇 분짜리지? 2분짜리네요. 그래도 안 줄어드네. 로보캅? 무죄로 선고됐지만 결국 재심에서 무죄 판결. 감사합니다. 비켜주세요. 자,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국정 촬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바리님 감사합니다. 물론 검찰과 변호인이 역할과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민주사회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한 시대에 같은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처럼 엄청난 거리감을 있게 사안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고요. 종북 세력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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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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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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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정당은 반드시 해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강력히 외칩니다. 이석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내란 음모 조작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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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짧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연설을 해주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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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꾸며낸 것이었을 뿐이고 화상연출의 주범은 부정광권 개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을 창출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린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 수단이었음이 오늘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들. 노컷뉴스에서 아니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단신으로도 저기를 하나 봐요. 자, 진중권 교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진중권 교수가 옛날에 이제 그 민노당에서 나오면서 이제 소위 이석기 파가 이끄는 민노당이 종북 세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진중권 꿈꾸는 이석기도 20년 구형 검찰도 미쳤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내라는 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물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3일 오후 트위터로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라며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각각 구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꿈꾸는 이석기나 20년 구형한 검찰이나 둘 다 미쳤다라고 진중권 교수는 일갈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안철수 신당 이것이 궁금하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에는 몇 가지 물음표가 붙어있다.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했을까? 지지율은 실제 투표로 이어질까?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안철수 의원을 좋아해서일까? 기존 정치를 혐오해서일까?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가 아닌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까? 시사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격전지 4곳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질문을 던져 분석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안철수 신당이 등장해도 새누리당 지지층은 공고하게 유지된다. 현재까지 신당은 범야권 성향의 유권자층을 비집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과 안철수 신당 지지층의 비교가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된다. 한마디로 안철수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민주당 표만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리바리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조사한 4 격전지 중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서울, 광주는 양당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고 두 당 지지율이 엇비슷해서 직접 비교하기도 편리하다. 두 당 모두 지지율이 낮은 부산,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낮은 충남의 조사 결과도 필요할 경우 참고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 거품 있었나?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했다. 서울, 광주, 부산은 모두 오차 범위에 한 접전, 충남에서는 오차 범위 이상으로 뒤졌다. 4곳 조사 결과 3무 1패였던 셈이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2배 이상 앞서곤 했던 기존 조사와 결과와 정반대 결과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기보다 조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차이다. 질문자가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한다면 이라고 응답자의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물으면 신당 지지율이 높게 잡히곤 한다. 이미 창당했다고 가정하고 신당을 곧바로 보기에 포함시키는 조사에는 신당 지지율이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기정사실임으로 보기에 곧바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옳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당이라는 새로움을 강조하는 단어와 안철수 개인을 강조하는 보기 문항은 여전히 신당 측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분석이 옳다면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한다면 이라는 방식으로 물었던 기존의 조사의 신당 지지율에는 일정 부분 허수가 끼어있다는 뜻이 된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 크기는 투표로 검증된 적이 없다.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이 몇 차례 전국 선거를 거치면서 투표장까지 나오는 충성스러운 유권자의 규모를 대략 알고 있는 반면 안철수 신당에는 이런 축적된 자료가 없다. 그 때문에 사실 안철수 당의 국회의원이 둘인데 하나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하나는 민주당의 그 양보로 당선된 사람이라 사실 충성도를 확인이 된 게 없죠. 그 때문에 안철수 신당 지지층 충성도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어느 정도 있음, 상당히 있음, 4단계로 구분해 묻고 앞에 둘을 없음으로 뒤에 둘을 있음으로 묶었다. 조사 결과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안철수 신당 지지층에 더 많았다. 있음, 응답 비율이 서울은 민주당 지지층 25.1%대 신당 지지층 34.6, 광주는 민주당 지지층 17.7, 신당 33.7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의 그 지지정당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안철수 지지층은
지역 기반이나 정서적 애착이 강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지지층과 성격이 다르다. 충성도보다는 기존 정치 혐오의 반사이익과 신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 동력의 주력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 가능성을 더 높게 열어둔다. 현 단계에서 조건부 지지에 가까운 셈이다. 응답자들이 그 정당을 왜 지지하는지도 물었다. 보기는 이랬다. 내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서, 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다른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이념을 대변해서 풀어보면 계층이나 지역 일체감으로 지지하는지 인물을 좋아해서 지지하는지 다른 정당에서 실망해서인지 이념 성향에 맞아서 지지하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나왔다. 정당 지지 정당을 바꿀 가능성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안철수 신당을 왜 지지하는가 했더니 다른 정당 불신, 지지하는 인물, 내 이념 대변, 내 지역 대변 이렇게 나왔다. 다른 정당 불신이 광주에서도 역시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념 성향은 보수 중도 진보 별 차이가 없네요. 예. 그 다음에 광주에서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40.3%인데 안철수 지지를 많이 했군요. 옛날에 이제 통진당에다 하던 지지표가 안철수 신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새누리당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안철수 신당 지지층의 주력은 안희영 개인의 인기와 기존 정치 혐오의 조합으로 설명되곤 한다. 서울을 보면 이런 설명이 맞아 떨어진다. 신당 지지층 중 42.5%가 기존 정당 불신을, 32.7%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광주의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 한층 더 짙다. 기존 정당 불신이 47.4, 지지하는 정치인 17.8. 광주의 신당 돌풍은 안철수 의원의 인기보다 광주의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반작용이 주된 동력이란 얘기다. 이 문항은 흥미로운 포인트를 또 하나 드러냈다.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계층이나 지역 일체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신당이 내 계층이나 지역을 대변하리란 기대가 없다. 신당이 내 계층을 대변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0.9, 광주의 0.7. 또 같은 질문에 민주당은 서울 12.9, 광주는 17.4. 내 지역을 대변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은 1.7, 광주 5.5. 민주당은 12.1, 광주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12.1, 32.9였다. 계층과 지역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정당 일체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안철수 신당은 이러한 전형적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빈자리를 기존 정치 혐오와 인물 선호로 채우는 가운데 내 이념을 대변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서울의 13.8, 광주의 17.4. 예상 밖의 결과다. 안철수 신당 핵심 인사들은 대체로 탈이념 노선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세력 내부에서 이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끝내 결별을 택했다. 이후 안철수 세력은 중도 양비론 노선으로 귀결됐다. 비판을 받았다. 최장직 교수가 내건 진보적 자유주의 이념은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모인 합리적 개혁 노선이라는 모호한 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은 이념에서 동질성의 고리를 발견했을까? 이념이라면 어떤 이념을 뜻할까? 이 질문에 대한 서울과 광주의 답이 극적으로 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의 진보 세력이 안철수 신당을 선택한 거는 안철수 신당이 진보적이라서가 아니죠.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심한 거죠. 이번 조사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이념 성향을 그대로 평가해달라. 안철수 신당 지지층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지지층은 중도, 광주 지지층은 진보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호남의 지지가 전국 지지율을 떠받치는 양상이었다. 호남을 제외한 세 곳에서 안철수 신당은 10%대 지지율에 그치며 고전했다. 안철수 개인의 인기, 정치 혐오 정서, 여야 모두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중도층을 결합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 중도 노선의 폭발력을 가늠해볼 만한 스윙 스테이션인 서울과 충남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다. 지지층의 충성도도 세 세력 중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남으로 가면 안철수 신당은 두 가지 강점을 갖는다. 장기 독점 정당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라는 자원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결승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편한
야권 지지층이 있다. 기존 조합에 이 두 요소가 더해지면 안철수 신당은 30%대 지지율을 얻은 유력 정당으로 뛰어오른다. 유권자가 안철수 신당의 계층이나 지역적 애착을 거의 느끼지 않는데도 그렇다. 이런 호남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은 지지가 안철수 신당의 전국 지지율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호남에는 특수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돌파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안철수 신당은 이제 호남 흔들기를 위해서 이 그 종박 언론들이 띄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렇게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까지 호남 지역의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그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호남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단지 호남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 나왔지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개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구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광주와 호남 지역에 민주당 말고 새로운 정당을 찾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에 그 공천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깊이 반성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봐야 될 중요한 뉴스는 다 봤고, 자, 오늘 뉴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문자 혹은 전화를 받습니다. 예. 자, 전화를 받으려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무지막지한 정부에 힘들게 대항하시는 분들께 동참할 방법을 몰라 답답했는데 삭발단 신청의 기회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화동에 사시는 서모씨 삭발단 명단에 추가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삭발단 한 명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7자리, 예, 107자리 남게 되었습니다. 자, 127명의 삭발단 중 현재 20명의 삭발단을 아닌가? 127명 3명은 삭발했고 그다음에 17명이 지금 삭발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13명. 아닌데? 13명 더 있는데. 127명. 20명이지. 그럼 17명 맞지? 17명. 자, 17명이 지금 삭발단 신청을 하셨답니다. 예. 좌경 맹동주의. 글쎄요, 이게 뭘까요? 김재현이가 누구야? 그 이석기랑 같이 막 문제가 됐던 사람이지? 그 좌경 맹동주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뉴스를 끝날라 했더니 질문이 들어왔어. 신동호, 김재현, 좌경 맹동주의, 장성택, 처형을 놓고 설전. 새누리 김진태 의원 고소장.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과 MBC 신동호 아나운서가 좌경 맹동주의란 단어와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재현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말한 좌경 맹동주의란 용어는 지금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다. 북한어로 알고 있다는 신동호 아나운서의 지적에 그건 사회적께서 그렇게 추측하는 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동호 아나운서가 재차 북한어로 사전에 나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좌경 맹동주의라는 단어를 정치인들도 잘 안 쓰는 단어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저는 많이 들어왔다. 사회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좌경 맹동주의란 국어사전에 아무런 원칙이나 주견이 없이 극단적 또는 모험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회주의적 사상이나 행동을 일컫는 북한어라고 등록되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북한 장성택 처형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묻는 신 아나운서와도 날카롭게 대립하다 결국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상당히 국제사회에 비등해지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에서 어떤 입장인가라는 신 아나운서의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신 아나운서가 정치인과 연결했을 때 관련된 질문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예민하게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사실은 통합진보당 활동에 어떤 의심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신 아나운서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김 의원이 그렇게 하자고 답변한 인터뷰를 마쳤다. 이게 뭔 프로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그 무슨 신동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신동호의 시선집중이라는 손석희 나간 다음에 하는 거구만. 거기에 출연해서 김재현이 그러니까 이제 이석기가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 말인데 이게 북한어라고 이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김재현이가 그거 그렇게 추측하는 거다. 자기는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 북한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치인들도 잘 안 쓴 단어 아니냐라고 묻자 저는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그런 부분에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좌경 맹동주의란 아무런 원칙이나 주견이 없이 극단적 또는 모험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회주의적 사상이나 태도를 일컫는 극단적 북한어라고 등록돼 있다. 근데 이석기가 이런 말을 사용했나 봐요. 그죠? 예. 한편 김 의원은 북한 장성택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야 입장이 왜 그런 질문 하냐 상관없는 질문인데 왜 했냐 이런 부분인 거지 주제하고 무관하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라는 이제 그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날의 주제가 뭐였는데 시선 집중해서 김재현을 왜 불러다가 인터뷰를 한 건데 이석기 문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좌경 맹동주의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볼 때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를. 그 통합진보당 지지자들 중에 좀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 이렇게 농담처럼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멋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북한을 추앙하는 듯한 북한의 말이라든가 어떤 북한식 그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내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분명히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저기서 김재현이가 왜 장성택 처형 문제에 대해서 뭐 입장을 보류한다? 뭐하러 입장을 보류해?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 아니냐? 김정은이가 김정일 죽은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정치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을 해서 그 정적을 제거한 거 아니냐? 권력투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뭐 달리 생각해? 아니 뭐하러 입장을 입장 표명을 보류하냐고. 그리고 말이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 혹시 통합진보당 지지자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정치 세력 뭐 김정일, 김일성,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단히 잘 정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정치의 기본이라는 건 정치의 목적이라는 건 민생이에요. 민생이란 게 뭐냐?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굶고 있어요. 왜 굶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때문에 굶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너네 물러나라. 너네 물러나라. 이걸로 지금 미국이 북한을 탄압하는 북한을 굶기고 있는 명분이 김씨 일가야.
그러면 정말로 김씨 일가가,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생각한다면 물러나야지. 나는 그렇게 봐요. 난 정말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 중에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나는 그건 심각한 오류라고 봐. 물론 이런 건 있어. 그 김일성, 김명삼이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김일성이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김정일하고 이제 김대중이 정상회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일, 노무현이 정상회담을 한 거고, 지금 김정은이가 박근혜랑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그 인정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거는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쳐. 가령 유엔회의, 여기에 김정은, 박근혜 나란히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지. 박근혜 옆에다가 그 유엔에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기 그냥 옆에 세워두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 북한의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쳐. 그러나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명히 있고 북한의 독재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걸 무슨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처형한 게 기회주의자를 척살한 거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북한의 독재 정치야. 아니, 고모부가 조카 욕 좀 할 수 있지. 아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국가 원수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신이야? 우리나라 남한에서 박근혜 욕해도 되는 것처럼 북한에서 김정은이 욕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김정은이 욕했다고 처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다만 이제 처형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장성택이 무슨 뇌물을 받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부패한 정치인이라서 처형했다는 게 김정은이 주장하는 명분이잖아.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정치인이라서 막 총살을 하고, 사실은 그걸 누가 부패한 정치인이라서 총살했다고 보겠어. 권력 다툼이라고 보지. 그리고 그거는 북한 정권이 독재 정치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 그건 한마디로 공포 정치로 북한의 주민들을 김정은한테 맞서지 못하게 그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하여튼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 김씨 왕조가 그 북한의 권력을 계속 자기네들이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국민들이 굶는 거야. 그러면 정말 북한의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이 된다면 물러나야지. 나는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물러나고 그냥 북한의 민주주의로 정말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그 대표하겠다는 사람 나오게 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지도력 아니겠어? 나는 이 민생은,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라고 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아니야. 무능한 정치인이야. 나는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김씨 왕조를 끝내야 돼. 계속해서 한 가문이 무슨 정치를 이어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어디서 무슨 대통령직을 세습하고 지랄이야. 우리도 욕할 처지가 못 되는구나. 그 형식적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리가 볼 때 세습은 세습인데 걔도 형식적으로는 무슨 선출 과정을 거쳤어. 아이씨.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짝 그 옛날에 박근혜가 나오기 전에는 존나 이렇게 3대 세습 갖고 갈구더니 요즘은 3대 세습 얘기가 쏙 들어갔어. 정말 궁금하고 몰라서 그러는데 이석기의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에 걸리는 증거는 있나요? 수고하시고요. 정말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내란 선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나온 건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 좌경 맹동주의 이런 말을 이석기가 입에 달고 다녔다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만약에 이석기가 좌경 맹동주의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국보법으로 걸어야 되면 옛날에 연북계에서 전화한 애들 그거 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걔네들도 다 잡아가야지. 걔네들도 맨날 북한 신문 보고 북한 사이트 들어가고 북한 방송 듣는다 그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뭐냐? 이게 잣대를 그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방금 말해주신 안철수 신당 기사에 대한 건데 광주 주민으로서 주변 어른들 보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진보당은 못 믿겠고 그래도 민주당 찍어줘야지 하시던 어른들이 요즘은 민주당 못 믿겠다 엉망이다 하시면서 안철수 신당을 믿어보고 싶다 하시며 지지 의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믿을만 합니까? 나는 그 광주 분들한테 묻고 싶어. 안철수 신당은 믿을만 하세요? 뭐 보고 믿으시는 건데요? 내가 진짜 광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 뭐 보고 믿는 건지 진짜 궁금하다고. 자, 일단 문자 온 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자, 망치부인한테 할 말 있다. 15분 기회 있어요. 자, 15분 안에 망치부인한테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을 듣고 나 할 말 있다. 요 문자 안 받을게. 문자 없이 그냥 통화해봐. 전화 걸면 지금 받아줄게요. 15분 안에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에 대해서 뭐 느낀 점, 할 말 있다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받아줄게요. 자. 여보세요? 홍콩 반점이죠? 스님 고추서요? 여기 풍림 1차 900. 아니 내가 스님도 아니고 풍림 1차 고추도 없고. 몇 동? 몇 동이야? 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예요. 여보세요? 908호. 90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했어요. 예. 010 방금 전화한 애가 3589에 둘둘 땡땡인데 저더러 LI 병신년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자, 지금 요 3589에 둘둘 그 뒷번호 2개를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요거 112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해가지고 LI 병신년아 이렇게 욕을 하고 끊은 사람이 있어요. 제 번호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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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고소나 고발 접수하셔서 수사 의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들었지? 방금 전화했던, 3589 22, 내가 경찰에 가서 고소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네 엄마한테 아마 연락 갈 거야. 자, 또, 다음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LI 병신연아라고 욕한 부분은요, 녹음한 게 없어도 가서 내가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 전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직방이죠. 네. 자, 또, 할 말 있으면 전화해보세요. 망치 부인에게 할 말이 있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또 전화해봐봐.
여보세요? 저 장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장난이라고 될 문제가 아니. 너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저 일비 안 해요. 너 16살짜리가 어디다 대고 지금 아줌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에라이 병신년아야.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야? 네 친구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에라이 병신년아 그럼 좋아? 너 어떡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너 아줌마가 경찰에 너 아줌마 경찰 고소 잘한 사람인 거 알지? 한 번만 봐주는데 너 또 한 번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너 누구한테든지 또 한 번 이런 짓 해? 그럼 너 나한테 이게 박살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끊어. 미식기. 네. 이게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면 바로 경찰에 고소되는 걸 몰라서 그래. 아이, 봐주면 안 되는데 16살이잖아. 우리 딸이랑 똑같은 나이라서. 자, 지금부터 욕하면 내가 진짜 고소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정말 이쁘세요. 미스 코리아 나가세요. 머리 깎고 어떻게 미스 코리아를 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스 코리아는 미스만 나가는 거야. 결혼하면 내가 못 나가. 이쁘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 진짜 내 머리를 삭발을 해도 그냥 이쁘다 그러니 내가 진짜. 나 감당이 안 돼 진짜. 아니 머리를 왜 깎아도 이쁘대. 이 새끼들 진짜 미치겠어. 자, 망치부인에게 할 말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라. 너희들 번호 공개한다. 여보세요? 망치부인님 방송에서 지금 제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나? 뭐라고요? 제가 방송 시청자인데 애청자인데요.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이요?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번호 공개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네네네. 망치부인님이 지금 현 정권을 좀 싫어하시잖아요, 박근혜 정권을. 저는 뭐 현 정권만이 아니라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방송을 보면 이제 재방송이나 생방송이나 다름없이 네. 현 정권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이렇게 비판하면은 네. 매니저들이 강퇴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님이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우리 방송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 현 정부와 북한은 적대적 공생관계다라고 보는 방송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독재 권력이나 남한의 독재 세력이나 한패다. 서로 자기네들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욕하면 강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 뭐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쌀 퍼줬다. 쌀 퍼줘서 핵 만들었다. 이러면 강퇴. 분열을 일으키면 뭐 강퇴다. 분열이라기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퇴가 되죠. 왜냐면 채팅창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 진짜로 믿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삭발하는 사람들 127명 어디서 나온 건가요? 혹시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게? 127명은 뭐냐 하면 민주당 네. 국회의원 숫자인데 네. 지금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막 독재 독선을 하면서 박근혜를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잘못이 있는 놈들을 감싸고 있는 박근혜를 민주당 대표가 감싸주고 있어. 그러면 이 민주당 대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127명이 나서서 김한길 대표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거기에 의미를. 그렇지. 그래서 내가 12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한 삭발단을 모집하는 중이죠. 네, 빨리 127명 모였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로서. 그래요. 애청자 맞아요? 네, 즐겨찾기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즐겨찾기 하면서 쭉 보시고요. 일단은 방송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뭔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망치부인은 민주주의자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뭐, 아까도 뭐, 현 정권만이 아니라 뭐 이전 정권도 다 비판한다고, 잘못한 거 비판하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정치 교과서나 이 사회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야. 어? 근데 네, 망치부님 그런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SNS 하시나요? 하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선동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페이스북 나는 같은 게? 그 페이스북을 할 줄을 잘 몰라서 나는 트위터를 주로 하고 10대 20대들이 주로 이걸 이용하는데 페이스북 내가 몰라. 나의 친구들은 다 3, 40대인데 10대, 20대는 없던데 페이스북에. 네, 혹시나 이게 시간 남으시면은 페이스북으로도 한번 정치 관련 글 보세요. 이게 진짜 어디 가면 보는 거야 그걸?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너무 많이 해요. 페이스북 같은 게.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선동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진보다 그러면은 역대 뭐 민주당 대통령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보수 쪽은 막 엄청나게 까대요. 그리고 관리자가 보수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박정희 대통령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좋은 점만 자기 입맛대로. 저기 페이스북이라고 정확히 얘기한 거죠? 네,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이 미국 건 알죠? 네, 미국인데 이제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하죠.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이제. 근데 이 페이스북은 관리자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거의 이제 방관이죠. 이제 그냥. 아니 자기 의견을 그냥 자연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는데 그거를 그건 인정하는데 교묘하게 이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만 부각을 시키고 다른 대통령들은 이제 헐뜯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박정희 지지자들이 볼 때는 박정희 비판이 속상한 거고. 네, 그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김대중 이렇게 하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김대중 노무현 욕하는 게 그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지역 감정도 없이 이제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이랑 남한이랑 대립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동서로 또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지. 인정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단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령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독재자였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판결을 내렸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자였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 목숨을 뺏은 독재자로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팩트에 대한 부정이고 요거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식이냐 아니냐로 봐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이제 역대 이제 공약이나 정책 중에서 좋은 거는 이제 좀 인정해주고 나쁜 거는 이제 안 좋다 까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뭘 잘했든 99가지를 잘했든 독재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무슨 이제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경우가 박정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시켰어요. 경제 발전 시켰어.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뭐 독재는 했지만 경제 발전 시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미친놈이야. 그냥 무솔리니나 히틀러는 그냥 미친놈이지 그걸 갖다가 경제를 발전시킨 점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게 민주주의의 외국의 관점이지 우리나라 이제 보릿고개 60년대 관점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는 네, 아니 나쁜 건 아닌데요. 일단 민주주의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때 진정하게 이제 발현되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장기 집권하는 거는 독재라고 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민주주의도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 거 알죠? 그렇죠 이제. 예, 민주주의도 이제 외국에서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1945년에 이 정치 제도로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인정합니다. 그죠?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사랑과 박애처럼 사랑, 박애 이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건 인류 공통의 어떤 그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 민주주의의 목적이 국민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먹고 산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처음에는 민주주의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서 집권한 다음에 독재자로 변질이 된 거야. 그게 무솔리니, 히틀러, 박정희의 공통점이죠. 뭐 이게 전두환이나 이승만하고는 또 다르게 뭐요? 투표로 당선된 국민들의 투표 당선된 이제 모서리나 장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 이탈리아나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통일이 늦었고 이탈리아나 독일이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통일이 제일 늦은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뒤처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서 이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 못 사는 사람을 사람들 모으고 이제 잘 먹여주겠다. 먹여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와서 실제로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재자였고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독재자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죠. 독재자 맞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이렇게 이제 전범이고 네. 그 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제 무솔리니 히틀러가 이제 죽인 사람들 희생자들 수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살인범은 한 명을 죽였든 독재자는 맞는데 그 당시 정상 참작에서 우리나라가 굶어 죽고 민주주의가 있어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잖아요. 보릿고개 일어나고 그 보릿고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보릿고개는 박정희가 넘겨준 게 아니에요. 보릿고개는 그 농민의 자녀들이 그 노동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작은 임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그 돈을 절약해서 보내서 그걸로 극복한 거지. 박정희 덕분에 보릿고개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무식한 발상이죠. 그거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통일벼 만들어가지고 쌀 수확량도 늘어났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핑계죠. 통일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솔직히 박정희의 그 농업 정책의 큰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경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시장 경제 국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 경제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이제 갖게 되면서 이 곡식에 대한 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골에 있던 농민들이 이 도시의 수요에 맞게끔 자기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 농산물 가격을 정했다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았다면 지금의 농민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잠깐만. 제한을 했죠, 제한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정부미라는 이름으로 쌀을 전량 수매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농업을 망하게 한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 농업이 후퇴되면서 발전 가능성을 차단당했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싹을 짓밟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보릿고개를 극복시킨 박정희, 그러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박정희, 이건 생개구라라는 거지.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농업에서 이제 완전히 후퇴를 하고 중화학 경공업이나 중화학공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죠. 네, 그 밑바탕을 쌓아놓고 이제 전두환 때 3조 호황을 맞으면서 경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희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진행할 때는 60년대 초반에는 1, 2차 산업, 그래서 이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산업이라든가 섬유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이걸로는 떼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중화학공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박정희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주로 이제 박정희 때부터 시작돼서 발전한 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한 건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부가가치 산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대량 자본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갖고 이제 진짜 강하게 살았죠, 그때도. 그건 아니고,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농민을 망하게 된 건 이제 박정희의 농업정책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이야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뭐냐면, 대자본 산업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전면 기계화를 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예요. 석유화학공업이. 그래서 이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들었으면 노동자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물론 고소득이에요. 엄청 돈을 많이 받아. 왜? 고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해서 그 재벌들은 그걸로 돈을 벌었죠. 그러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80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이 박정희가 산업화를 추구하던 시대,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일자리였죠. 어느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요즘에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대학 공부를 했어요? 아니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 고등학교에서 잘 배우면 그런 얘기가 나와. 1차 산업이 뭐예요? 1차 산업. 농업이죠, 농업. 그쵸. 농업, 이런 걸 우리가 1차 산업이라 그러잖아. 네. 자연물에서 그 생산물을 얻는 것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2차 산업이 소위 제조업이고, 그죠? 네,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산업이 소위 이제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일자리가 필요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건 어디냐 하면 소위 제조업이야. 제조업과 1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과 제조업은 항상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냐? 우리나라의 어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튼실하게 보호 육성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확대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어야 됐단 말이야, 박정희가.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왜? 재벌들에게 그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석유화학공업이 돈을 많이 벌거든.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국가 전체엔 별 이익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박정희가 석유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다음에 농업어업을 죽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됐지만 지금까지 절름발이,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1, 2차 근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때 뻘짓거리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사실은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면은 이제 교과서를 이제 제출하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교과서에 쓸 때 경제 발전이 주축됐다, 뭐 수출을 뭐 몇 억불 달성했다 이렇게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그 성장한 그 돈벌이,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고위층이나 이제 자본가들이고. 아니 일단 그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어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네 글자로요? 응.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 모르겠어요.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걸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게 주로 서양에서 1800년대잖아. 1700,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자체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통해, 공장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공장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량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량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회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회는 어느 나라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산업혁명기에 인구가 급증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걸 그 나라 대통령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공은 그냥 모두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이.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노동하고 그 경영했던 이 경제인들이 한 거죠. 그거를 박정희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이제 그 지금 교육계에 있는 노인들, 그 노인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때 그걸 뭐라 그래, 대한뉴스 보고 배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오해를 학습받은 거죠.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평가할 때 뭐 경제 성장률이 몇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고 국민들의 공이라 이 소리죠, 그러면? 그렇죠.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경제 성장으로 따지면 그게 노무현 때도 박정희 시절 못지않게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때 경제 성장했다고 칭찬한 사람 봤어요? 경제 성장은 대통령의 공이 아니야. 그런 게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대통령의 공이라고 이렇게 빨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희가 경제 성장 시켰다, 노무현이 경제 성장 시켰다라고 싸우는 건데 그거는 사실 경제 성장 자체는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공이죠. 근데 그거를 국민들 분열시키려고 어떤 대통령이 잘났네. 그러니까 박정희파하고 노무현파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 분열 자체도 그런 걸 구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그 나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그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확실한 독재자야. 그건 역사적인 평가가 난 내용이야.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경제를 발전시켰네 어쩌네 그런 뻘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의 50년대는 굉장히 못 살았고 60년대 산업화가 시작이 돼서 60년대 일자리가 막 늘어났지만 그 당시에 이 1차 산업에 대한 보호 육성책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하고 농촌이 몰락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객관적 평가야. 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그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는, 한마디로 이 국민들이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버는 고자본에게만 이익을 주는 잘못된 경제적 선택을 했던 거다. 그리고 그게 전두환 시대로 가서 더욱더 재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더욱더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 대통령 말고 이제 다른 대통령의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세요? 다른 대통령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를 지나서
노태우는 이제 민주헌법 시대였기 때문에 전두환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처럼 막 사람을 데려다 죽인다든가 뭐 잡아서 고문을 한다든가 그런 짓을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헌법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태우부터를 사실은 이제 물론 군부 출신이고 부패 권력이지만 그래도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아. 노태우를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억울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무슨 조직사건이니 뭐니를 만들었지만 옛날에 막 박정희 전두환처럼 고문을 해가지고 사건을 날조 조작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노태우부터는 우리가 독재라고 안 하고 다만 그 노태우 때도 9천억이라는 국민의 돈을 빼돌리는 비자금을 형성하는 그런 부패 권력이었던 거죠. 그래도 노태우는 북방 외교라는 걸 시작을 했고 소위 이제 이 이념, 탈이념의 시대에 이념이 사라졌잖아. 사회주의가 몰락한 시대에 어떤 북방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사회주의권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애썼는데 경험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한테 사기당하고 끝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그건 나는 평가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91년도에 남북기본 합의서라는 굉장히 72년도에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맺었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굉장히 발전된 형식으로 20년 만에 나온 게 남북기본 합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영삼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단 말이야. 근데 김영삼은 자기도 무식하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은 야무졌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사회 흐름을 읽는 건 못했던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게 92년부터잖아요. 93년. 93년부터 이 5년 동안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삼의 그 처음에 잘한 일이 금융실명제야. 금융실명제 굉장히 잘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돈을 그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은닉을 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그 모든 통장을 자기 통장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차명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한 그거는 좋았으나 그게 금방 1, 2년 만에 변경이 돼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김영삼의 정권이 신한국당 정권인데 신한국당도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융실명제 맨 처음에 출발이 2년 뒤에는 많이 변질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김영삼이 근데 그럼 또 잘한 것도 있어. 금융실명제 잘했고 또 하나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때까지는 5.16은 혁명이고 4.19는 의거다라고 가르쳤는데 김영삼이 들어서가지고 5.16은 쿠데타고 4.19가 혁명이다 라고 바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게 김영삼. 그것도 김영삼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김영삼의 잘못된 부분은 경제정책인데 이 재벌들을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어요. 재벌들을 너무나 많이 키워주다 보니까 그리고 재벌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그 우리나라가 $10,000 그 국민 1인당 소득 $10,000가 됐다고 OECD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분배 방식은 OECD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못 됐어요. 소득만 높다고. 그렇지. 그래서 국내에서 OECD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OECD에 맞는 규제를 받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김영삼이 무리해서 그치 선진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래 선진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실수를 한 거죠. 그 결과 그 IMF라는 그 경제적인 환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 IMF라는 게 뭐냐? IMF에다 돈을 빌린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외국 은행에 준다는 거거든.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회사들이 전부 다 갈갈이 찢겨가지고 외국 회사들이 알맹이는 지들이 먹고 국민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은 몽땅 도산시켜버려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이 서민이 몰락하는 위기가 언제 온 거냐면 IMF 때 온 거야. 그 IMF가 김영삼 정부의 실책이었고 그런데 그 IMF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IMF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됐잖아. 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가장 빨리 달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금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금을 모으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 금 보유율이 진짜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을 사가지고 금을 팔아서 그 IMF를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IMF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이 전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다라고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때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카드를 그 이제 뭐라 그러나 카드에 그 당시 김영삼 때까지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그 통장에 잔고가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어요. 너무 많이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신용카드를 연봉 5천은 너무 기준이 높다. 그러니까 연봉 한 2, 3천까지로 낮춰라.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소득만 있으면 정확한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경제는 누구의 발언권이 셌어요. 재벌들의 발언권이 셌고 이때 금융자본들이 카드회사로 들어오는 거야. 외국의 금융자본이. 그래서 카드회사에서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2, 3천, 소득, 연봉 2, 3천으로 낮추라고 그런 건데, 그거 소득 제한을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아무한테나 카드 발급을 하는 걸로 카드회사들이. 신용불량자가 넘쳐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카드회사들이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제한을 완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아노미 현상이 온 거 아니야.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서 그냥 막 주니까 막 썼어.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안고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럼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이제 그 IMF를 탈피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 금모으기를 통해서, 근데 금모으기를 통해서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나라 안에 달러가 들어오게 된 건 도리어 햇볕 정책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다. 그래서 이게 휴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다라 해서 투자를 안 한 거야.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다보스 포럼 그 연설 봤어요? 그때 다보스 포럼 회장이 박근혜한테 질문한 내용 봤어요?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그거 못 봤어요?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갖고 하는 회의인데 거기에 박근혜가 영어로 연설을 쫙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보스 포럼 회장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지금 투자자들이 볼 때 남한에다 투자해도 되냐 마냐야. 왜냐하면 그 엉뚱한 답변했던 거, 그 박근혜가 엉뚱한 답변했던 건 그냥 넘어갈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외국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위험 요소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한에 와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햇볕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전쟁 위험을 없앤 거야.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외국 달러가 들어왔고, 그 돈으로 이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제 역대 대통령보다는 북에게 지원을 해준 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김대중, 노무현, 일단, 이제 하던 얘기 아줌마 먼저 할게요. 김대중 정부에서 잘한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IMF를 신속하게 극복했다. 두 번째는 그 햇볕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패망한 나라를 다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햇볕 정책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한 일은 복지 정책이죠. 우리나라의 이 의료복지라는 부분이 건강보험 제도가 건강보험하고 잠깐만 벌써가? 조심해서 가. 건강보험 제도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김대중 대통령이 온 국민으로 확대했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이 유럽식 복지 제도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중에 가장 발전된 제도였다는 거야.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그 세 가지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소위 김대중 정부를 만드는데 함께했던 민주당, 소위 구민주당 세력이 여전히 이제 신한국당 세력하고 다르지가 않았어. 되자마자 재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뇌물 수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김대중 대통령이 열심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등돌림, 외면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이제 부패한 면이라는 게 사실 뭐 그전에 신한국당보다는 덜했지만 그걸 이 언론이 막 집중 공세를 해서 김대중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 위험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역감정 철폐하겠다. 그래서 이 동서가 화합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감정 철폐 그걸 내세워서 광주에서 경상도 사람을 뽑아주는 바람에 정권 재창출하고 그 뒤로 복지정책이라든가 경제성장을 쭉 해왔지만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이 뭐였냐? 김대중 정부하고 마찬가지인데 둘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는 거야.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건 뭐냐? 재벌들의 이익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야. 재벌이 성장하면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야. 잠깐만.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에게 햇볕 정책으로 이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뭐 금강산이나 뭐 개성공단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을 이루어줬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북한에다 지원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박근혜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개소리고 김대중 노무현의 큰 잘못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그걸로 인해서 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이 서민들이 몰락하게 돼.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이 몰락하는 문제는 북한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한의 재벌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그게 더 심각하게 비판돼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이명박 박근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라서 그래서 비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북한에 지원한 문제를 얘기할게요. 사실은 북한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노태우하고 김영삼이에요. 네, 그렇죠. 노태우 김영삼 때 노태우 때 북한 러시아한테 뭐 지원한다. 그 다음에 북한한테 지원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때 그 경수로 건설 자금을 대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보냈어.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한 건 김영삼 정부였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한 건 미국이 지원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야. 북한에게 가장 많은 돈을 지원했던 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북한에다가 1990년대부터 계속 돈을 지원해 왔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더 많은 돈을 지원했어.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어떤 돈이었냐? 도라산역 철도 만드는 거. 그럼 도라산역 철도는 뭐야?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철도로 운송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싸? 운송비가 싸.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그 역할하느라고 도라산 철도 놓는 비용? 그거 우리 정부에서 투자한 거야. 그러나 개성공단을 만드는 비용은 민간에서 투자한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만드는 비용은 민간 사업자들이 가서 공장을 지은 거야. 그 돈, 그게 아마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가 돼. 5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되겠다. 그리고 1조 원이 소위 이제 현대그룹에서 김정일한테 뇌물로 준 거야. 왜 뇌물로 줬냐 하면, 이게 북한에다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잖아. 그 이제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그 밖에 세 가지가 있어. 뭔지 그 나머지 세 개는 내가 모르는데 5가지 북한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5가지 북한 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달라. 그러면서 1조 원을 김정일한테 뇌물로 준 거예요. 그게 현대에서 준 건데 그걸 김대중 정부에서 박지원이 비서실장으로서 전달을 했어. 그 돈을.
그리고 이제 전달할 때 같이 간 거지,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그 돈을 환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돌봐준 거야. 이걸 갖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한나라당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김대중을 계승했으니까 그거 죄가 아니다. 가령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의 대선 부정을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모르는 척 했을까요? 특검했을까요? 모르지. 특검을 했어요. 북한의 대북 송금 1조 원에 대해서 특검을 했어. 여보세요? 그래서 대북 1조 원이 대북 북한으로 넘어간 불법 자금이다라는 걸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을 통해 밝혀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현대에서 준 돈은 그거는 통치 자금이 아니다. 정부와 무관하다. 현대가 개발 독점권을 따기 위해서 준 뇌물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그게 불법 송금 문제는 그 얘기 하나야. 나머지는 그럼 뭐냐? 금강산 관광 누가 갔어? 일반 국민이 갔어. 국민이 자기 돈 내고 간 거야.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근데 금강산 관광이 한 번 가는데 200만 원인가 돼요. 그리고 일반 가난한 서민은 못 갔어. 주로 누가 갔냐? 부자들이 간 거야. 돈 많은 부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갔고요. 심지어 우리 동네 한나라당 당원은 그 당시에 4번인가 갔어. 계절마다. 그러면 결국 북한에다 돈 누가 퍼준 거야?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 간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월급 준 사람들이 돈 퍼줬다는 얘기야.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라고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거야. 그럼 결국 한나라당 당원들이 돈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 돈 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때 넘어간 돈은 사실은 그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 평화유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비용. 당시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북한에 투자된 돈이, 민간에서 투자된 돈, 정부에서 투자된 돈을 다 합쳐서 약 8조 원 정도가 돼. 7조 원에서 8조 원인데 그 10년 동안 국방비는 얼마 쓴지 알아요? 국방비는 300억을 썼어요. 그러면 국방비의 30분의 1로 전쟁보다 쉬운 평화를 산 거야. 그게 북한으로 간 돈의 실체예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는 북한에 돈 안 보냈냐?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돈 보내서 대북 지원을 많이 했다. 이거는 개소리야. 그거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가 햇별정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냐, 금과산 관광이나 이렇게 개성공단 이끌어야 됐잖아요. 북한에서 합의를 해서. 예. 네, 근데 그 뒤로부터도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현 정권도 지원을 해주는데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그 독일이 통일한 거 알죠? 네.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통일을 위한 평화 비용이라 그래서 1200조를 줬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용을 동독에 투자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독일이 전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결국 통일을 통한 동독 개발 이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라는 게 어떤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결국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했다는 얘기야. 외국에서 투자한 배경이 뭐냐? 남한이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게 평화 비용이란 얘기야.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평화가 밥이다 라는 말이야. 그걸 갖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외국에다 투자하라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나는 잉여다에 출연하러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 할 거는 질문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글로 남겨.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에 대한 설명을 내일 방송으로 할 테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대화 즐거웠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전화합시다. 예, 들어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청자 의견은 한 학생하고 지금 1시간 했어. 예. 막걸리나님 감사하고요. 또 누구니? 붕사마 고만해님 감사하고요. 예. 예, 스님 되냐? 야! 전화비 누가 줘?
그건 학생이 된 거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가 늦었다. 7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면 좋아. 지금, 저기 1시간밖에 시간 안 남았어. 내 진짜, 예, 어게인무님, 방랑 김상가님, 평화수호님, 블랙로즈님, 삶은 돼지고기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몇 분이나 했을까? 2331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음, 내가 지금 나는 이겨다가 아마 2시간 녹음실을 빌렸을 거야. 근데 빨리 가야 돼.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우리 내일 해. 내일 2시에. 예, 쌈디유키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우리 전화 많이 받을게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마이꿈님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또 이 모바일 방송하면서 갈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2331분께, 예. 추천해주신 2412분께, 예,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예,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거까지 해야 되네. 예. 잠깐만. 추천해주신,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생방송은, 내일 낮 2시 잊지 말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떡하냐. 전철 타고 가도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은데.